없이 하면 돼. 어차피 편집할 거라서. 자, 생태계. 자, 생태계는 크게 어떻게 나뉘냐면, 크게 단원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가 개체군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체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군집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군집에서는 군집의 조사, 밀도, 빈도, 피도 나오고, 그리고 수평 분포, 수직 분포 이렇게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천위 과정 나오고, 그리고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 나오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꽤 많거든. 꽤 많지만 모의고사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좀 줄여서 고3한테 풀어주는 한 타임 분량으로 설명해 줄게.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서로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모습으로 나타내시오. 자, 생태계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 생태계의 정의는 생물적인 요소와 비생물적인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 사는 공간에 대한 개념 또는 어떤 체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스템 또는 체계가 바로 생태계입니다. 자, 똑같은 말로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워. 근데 이렇게 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인 요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진 않고 그냥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설명할 뿐 똑같이 이 정의를 배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자,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정의에 따른 생태계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 생태계라는 테두리 안에 생물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소도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생물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자, 생물적인 요소에는 생산자는 유기물을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 합성하는 그런 생물을 바로 생산자라고 하고요. 이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물을 소비해주는 게 바로 소비자고요. 소비자. 그럼 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죽었을 때 죽은 물질들을 분해해서 다시 비생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해자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이 생물적인 요소들이 어느 하나 중요한 거 없이 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면 물질들이 순환하지 않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자, 비생물적 요소 예로는 뭐 되게 많아요. 생물이 아닌 건 다 비생물이라서 뭐 대표적으로 빛도 있고요, 뭐 온도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토양, 뭐 기체 산소,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수분도 있습니다. 수분,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바로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물적인 요소는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받죠.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바로 작용이라고 불러요. 작용. 그럼 이 생물적인 요소가 오히려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대로 준다. 그래서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뉴턴의 뭐 2법칙에서 작용 반작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3법칙인가? 1법칙, 가속도의 법칙, 2법칙, 작용 반작용? 까먹었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뉴턴의 어떤 물리법칙에서 말을 따오긴 했지만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생물적인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거, 생물적인 요소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상호작용이죠. 내가 지금 사람과 관계니까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일단 에너지에 흐르는 어떤 관계를 보면, 자, 에너지가 생산자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정리해 줄 건데, 자, 생산자의 정의는 뭐냐면 생산자란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합니다. 독립영양생물 쓰세요. 독립영양생물.
자, 돈인 영양생물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얘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이에요.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 자, 광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모든 생물이 해야 돼. 왜냐하면 세포비라고 하는 건 ATP를 만드는 작용인데 그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쪼개야 되거든요. 그 쪼개는 그 유기물을 지가 직접 만들어서 쪼개는 건 돈인 영양생물이에요. 따라서 얘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양분 만든 거를 세포 호흡을 하면서 ATP로 이렇게 합성을 한다고. 그렇게 양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생물을 바로 돈인 영양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영양물질에 대해서 독립적이려면 광합성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게 꼭 식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고 광합성을 하는 원생생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다 돈인 영양생물이다. 그러면 소비자하고 분해자는 광합성을 못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영양물질에 대해서 생산자한테 종속되어 있는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쉽게 설명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생물.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자로부터 에너지가 이동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생산자가 죽으면 분해자한테 또 분해자가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하겠죠. 이렇게 주기만 하는 건 생산자인 거예요. 그리고 받고 주는 건 소비자고 받기만 하는 건 분해자인 거고. 알겠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장에서는 뭐를 다루냐면 이 중에서 작용에 대해서만 다룰 거예요. 작용의 예를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작용의 예 중에서 첫 번째, 자, 빛에 대해서. 자, 빛 중에서도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는 생산자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어요. 자, 식물의 광합성 양에 영향을 줍니다.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작용이다. 빛의 세기에 따른 작용. 자, 두 번째, 빛의 방향. 자, 빛의 방향에 따라서 식물의 굴광성이 나타나요. 식물의 굴광성. 꺾인다고요. 해바라기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처럼 빛의 방향에 따른 작용의 예다. 세 번째, 빛의 일조 시간. 자, 일조 시간은 빛을 쏘여주는 시간. 일조 시간에 따른 작용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생물들의 생식 주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생식 주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발정기라고 하는 게 있죠. 발정기. 이게 막 아기를 낳고 싶은 그런 기간. 그게 일조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자,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낮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의 길이.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봄을 타니 가을에 타니. 그렇지, 그런 말이 들어봤잖아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 막 들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의 경우도 이런 빛의 일조 시간에 따라서 성 호르몬의 수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게 이제 가을같이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때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져요. 그리고 봄에는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봄에는 여자들이 이 봄을 탄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언제 노려야 돼? 봄을 노려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솔로다 그러면 남자의 같은 경우에는 봄에 노려야 되고요. 왜냐면 조금 더 얘가 또 외로워하기 때문에 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해도 이게 넘어온다고요. 자, 가을은 이제 여자들이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물의 생식 주기에 관련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예를 많이 볼 거냐면 식물의 개화 시기를 주로 볼 겁니다. 생물의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기. 이거는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볼게. 자, 개화 시기에 관련된 거. 자, 식물의 개화 시기에 따른 어떤 그 식물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뉘냐면,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로 나뉩니다.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 자, 그러니까 장일 식물이라고 하는 그 어원은 뭐냐면, 장일. 날이 길다. 낮이 긴 거죠. 따라서 명기와 암기로 나누면, 명기가 암기보다 더 길 때 꽃이 핀다 해서 장일식물. 단일식물은 반대로
암기가 더 길 때 꽃이 핀다라는 의미로 이 만든 용어야. 자, 근데 식물학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명기와 암기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는 게 밝혀져요. 자, 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마다 또는 식물마다 한 개 암기가 있는데 이게 한 개 암기는 주어집니다. 자, 한 개 암기보다 암기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개 암기보다 더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단일식물이 꽃이 피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 시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은 지속적인 암기가 그리고 이 암기는 그냥 암기면 안 되고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지속적인 암기여야 돼. 지속적인 암기. 자, 지속적인 암기와 한기 암기와의 관계입니다. 암기와의 관계에 따라서 꽃이 피더라. 자, 그래서 장일식물은 어쨌든 한기 암기가 더 길 때, 지속적인 암기가 더 짧을 때 꽃이 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어느 계절에 꽃이 필까요? 자, 장일식물의 꽃이 피는 계절. 그러니까 어쨌든 암기가 짧을 때야, 길 때야? 짧을 때죠. 밤의 길이가 짧은 거죠. 그럼 언제 꽃이 필까요? 여름인 것 같은데, 밤의 길이가 갑자기 뚝딱 짧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짧아지죠. 네. 서서히 짧아지는데 한 개 암기보다 짧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꽃이 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짧을 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짧아지는 중간에 꽃이 피겠죠. 그러면 짧아지는 그 계절이 언제야? 그래서 봄에 꽃이 피는 거예요. 알겠죠? 봄에 꽃이 피는 얘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벚꽃, 그리고 장미, 튤립. 봄에 혹시 여자친구랑 에버랜드 가봤어? 아니요. 가봐. 내년에. 그럼 에버랜드 가면 장미 축제, 튤립 축제라는 걸 막 한다고. 봄에. 그때 많이 피기 때문에. 단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암기가 더 길 때 꽃이 피는 거니까 언제 핀다? 겨울이 아니라 가을에 피고요. 대표적인 예가 코스모스. 그리고 국화. 자, 그러니까 이때 꽃이 피는 걸 통해서 이제 식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국화가 이제 사람 죽었을 때 쓰는 어떤 꽃인데 사람이 가을에만 죽나? 봄에도 죽잖아요. 그럼 봄에도 그냥 국화가 필요한데 국화를 이제 피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꽃이 피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연구를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밝힌 거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어떤 실험 과정을 좀 쓰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4개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장일식물의 개화 여부 OX로 내가 체크할 거예요. 단일식물의 개화 여부. 자, 그리고 점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됩니다. 이 점선이 바로 한기 암기라고 치자. 한기 암기고. 자, 그리고 이 네모 전체가 바로 24시간이에요. 24시간. 그럼 첫 번째는 암기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색칠한 부분은 바로 암기고요. 색칠 안 된 부분은 명기예요. 얘는 암기가 이만큼 있고요. 암기가 이만큼 있고요. 명기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실험 A, 실험 B, 실험 C, 실험 D라고 치자. 자, 근데 A하고 C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자, C 실험은 뭐냐면 이 암기 중간에 섬광을 뿌린 거예요. 번뜩임. 섬광. 자,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암기를 순간적으로 준 거예요. 순간 암기. 알겠죠? 자, 그럼 A 보자. A는 암기가 지금 더 길죠. 한기 암기보다 암기가 더 길죠. 그러면 단일 식물일 때 필까요? 장일 식물일 때 필까요? 암기가 더 길 때 피는 건 단일 식물이죠. 그러니까 이 장일 식물은 안 피고요. 단일 식물이 피겠죠. 맞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한기 암기보다 암기가 짧죠. 그러니까 장일일 때 피고 단일일 때는 안 피겠죠. 자, 이제부터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할 거야. 자, 그럼 장일식물 먼저 볼게. 자, 장일식물은 어쨌든 이 C 같은 경우에는 한기 암기보다는 더 길잖아. 네. 그럼 원래 펴야 돼, 안 펴야 돼? 원래는 안 펴야지. 네.
원래는 안 펴야 되는데 성광 때문에 초기화된 거예요. 초기화돼가지고 암기가 짧아졌죠. 한 개 정도 더 짧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단일식물은 원래는 피겠지. 근데 짧아졌지. 그래서 안 피게 되겠죠. 자, D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암기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있는 암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암기는 어떤 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 조금 있는 거는 필요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B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A, B, C, D 실험을 통하여 이 개화될 때 중요한 건 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 암기와 지속적인 암기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지금 정리해 준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빛의 파장에 따른 예. 자, 빛의 파장.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수심 분포가 달라집니다. 해조류의 수심 분포가 달라진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면,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와 반비례합니다. 자, 에너지와 반비례하고요. 자, 이 에너지하고 투과성과 비례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투과성은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성이 좋다, 파장이 길수록 투과성이 좋다.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성이 좋겠죠. 반비례하니까.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적색이 있고요. 적색광. 이거는 해안에다 이렇게 보냈다 치자. 이렇게. 여기 바다예요. 여기는 육지고요. 그러면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파장이 긴 건 알지? 적색광이. 적색광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 작다? 작으니까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황색광? 황색광은 그래도 조금은 파장이 조금 좀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청색광. 여기서 써야 되는데. 청색광은 파장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깊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해조류라고 하는 건 바닷속에 사는 어떤 조류인데, 그러면 여기 근처, 얕은 곳에 사는 어떤 해조류들은 빨간색은 많이 흡수하겠죠. 빨간색은 많으니까 많이 흡수하는데, 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반사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무슨 색으로 보인다? 녹색이 나타나겠네요. 색깔 합치니까. 그래서 녹조류가 나타나요. 지금 살짝 깊은 곳에는 노란색은 흡수하고 파란색과 빨간색은 반사하겠죠. 이게 물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색깔은 나오진 않지만 가일조류가 나타납니다. 저 깊은 곳에 사는 애들은 파란색은 많이 들어있지만 빨간색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빨간색은 오히려 반사해버려요. 그래서 홍조류가 나타납니다. 이게 되죠? 이게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수심 분포에 따른 작용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작용은 밑에 다음 장에 있나? 없네. 다 써야 되네. 자, 온도에 따른 작용의 예. 자, 온도에 따른 작용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동물 식물 섞어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동물 먼저 하면 호랑나비의 생활형, 호랑나비의 생활형. 자, 호랑나비의 계절형이라고 한다. 계절형으로 바꿔주세요. 자, 호랑나비가 봄형 호랑나비와 여름용 호랑나비가 조금 특징이 달라요. 이 봄용과 여름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번데기였을 때가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이 나비라고 하는 게 번데기를 거치면서 나비로 이제 변태하잖아요. 그 번데기였을 때 봄용 호랑나비는 봄에는 호랑나비지만 번데기였을 때는 언제? 번데기였을 땐 겨울이겠죠. 겨울이니까 굉장히 춥잖아. 그럼 물질사가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추우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작고 무늬가 단조롭습니다. 자, 그럼 여름용 호랑나비는 번데기였을 때가 봄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생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늬는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 때문이다? 온도 때문이다. 두 번째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를 비교하면, 자,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인데, 이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체표면적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체표면적. 자, 체표면적이 뭐냐면, 체표면적이란 부피분의 표면적이에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 자, 부피당 표면적. 자, 그러면 이 부피는 뭐랑 비례하냐면 몸집의 크기랑 비례하고요. 몸집, 덩치. 그리고 표면적은 말단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말단부의 크기. 말단부가 클수록 표면적이 커지죠. 자, 이러한 체표면적이 뭐랑 비례하냐면 이러한 체표면적이 열 발산량과 비례합니다. 열 발산량. 와, 그러면 북극여우는 열 발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우인데 19만 써놨네. 자, 북극여우는 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체표면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춰야죠. 그래서 이 북극여우는 몸집은 어떻게 한다? 크고 말단부는 작게 한다고요. 뭐 어떻게 하려고? 체표면적을 줄이려고. 열 발산량을 줄이려고. 사막여우는 반대겠죠? 몸집의 크기는 작게 하고 말단부의 크기는 크게 해서 체표면적을 늘려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거라고요. 알겠죠? 이게 바로 온도에 따른 작용. 이해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물 할게요. 낙엽. 낙엽은 이제 추워졌어. 자, 추워지게 되면 혹시 식물들이 증산작용하는 거 알아? 증산작용. 네. 증산작용은 뿌리부터 물을 흡수한 다음에 잎에서 물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물을 내보낼 때 어떤 그 물 방울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분사한다고요. 아주 어떤 작은 단위로 이렇게 분사한다고. 그러니까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그럼 이 물이 분사가 돼버리면 그 주변에서 물들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래서 여름에서 활발하게 증산작용을 한다고요. 온도를 낮추려고. 근데 겨울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온도를 낮춘 작용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하지 않게 하려고 잎에 들어가는 물관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잎에 들어가는 물관을 끌어버리면 이 잎이 물을 못 받죠. 자, 물을 못 받으면 세포를 못 하게 되면 말라 죽는다고요. 그럼 떨어지는 게 바로 낙엽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죽이고서라도 전체 개체가 죽지 않게, 냉해를 입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낙엽이에요. 알겠죠? 낙엽은 마찬가지 온도에 따른 작용이 얘입니다. 이해되지? 네 번째, 라운키에르의 생활형. 라운키에르의 생활형. 자, 생활형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겨울눈의 위치. 자, 겨울눈이라고 하는 게 줄기하고 나뭇잎이 나오는 장소야. 근데 이 줄기하고 나뭇잎이 나오는 장소가 겨울에는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고. 이렇게 털 같은 걸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게 바로 겨울눈이라고 불러. 알겠죠? 그 겨울눈의 위치가 높을수록 기온이 높은 지역이고요. 겨울눈이 낮은 지역일수록 기온이 낮은 지역이에요. 와, 그러니까 추운 지역일수록 겨울눈을 땅속에다 꼭꼭 숨겨놓는다고요. 알겠죠? 따뜻한 지역일수록 겨울눈의 위치가 오히려 올라온다고. 자, 이렇게 겨울눈의 위치에 따라서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겨울눈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게 바로 라운키에르의 생활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됐고, 세 번째 수분. 수분에 따른 작용은 동물과 식물을 좀 구분할 겁니다. 동물의 경우, 식물의 경우. 건조한 지역일 때로 설명을 할게요. 건조한 지역일 때. 자, 건조한 지역일 때 동물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자, 수분의 유실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층이 발달하고요. 자, 식물의 큐티클층 발달. 큐티클층.
그러니까 식물을 이렇게 살짝 벗기면 이렇게 얇은 막이 나오는 게 바로 큐티클이에요. 표피 조직 중에 속합니다. 이게 발달한다. 자,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발달하고요. 자, 비늘, 파충류도 비늘이 발달하고, 자,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키틴질이 발달해요. 키틴질, 딱딱한 키틴질이 더 두껍다. 자, 알도 마찬가지. 건조한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알의 두께가 더 두꺼워요. 키틴질이에요, 이것도 알. 알의 두께도 두껍다. 자, 식물의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일수록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해요. 저수 조직. 저수 조직이 발달한다. 그리고 잎의 면적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그렇죠, 좁겠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좁혀버린 게 바로 가시죠. 선인장의 가시. 그래서 가시처럼 잎의 면적이 좁다. 자, 그럼 뿌리는? 자, 뿌리는 발달할까요? 아니면 안 발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물을 내가 빨아들여야 되니까 막 뿌리를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고요. 뿌리의 질량이 크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이 뿌리의 질량하고 잎의 너비는. 자, 그러면 수분. 습도가 높은 지역. 자, 습도가 높은 지역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이 발달하고요. 유선형의 구조, 물고기처럼. 유선형의 구조. 유선형의 구조가 가장 발달한 차가 포르쉐예요. 알겠죠? 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는 어떤 이런 그런 모양을 물고기의 모양으로 따온 거예요. 실제로 공기 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해서. 자, 식물의 경우에는 잎의 너비가 크고요. 뿌리의 질량이 적겠죠. 자, 그리고 물에 뜨기 위한 구조가 발달돼서 통기 조직이 발달해요. 공기 주머니가 있는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습도에 따른 작용의 예예요. 알겠죠? 넘어가서, 자,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일단 계치군의 정의부터 보고 계치군의 어떤 그 곡선들을 분석을 좀 하고 나서 이제 상호작용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계치군의 정의는 뭐냐면,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지역의 같은 종의 개체들의 모임이에요. 자, 흔히 알 때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게 같은 종의 개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오리하고 부산에 있는 오리하고 같은 개체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아니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개체군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피라미드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세 가지. 발전형, 그 다음에 안정형,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안정형, 그리고 쇠퇴형.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좀 나눈 건데, 이 연령을 어떻게 나누냐면 3등분해요. 생식 가능한 연령층과 생식할 수 없는 생식 전 연령층과, 자, 그러면 생식이 이제 불가능한, 이제 폐경기가 들어간, 생식 후 연령층으로 나눕니다. 자, 이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이라고 하는 이런 개체군의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때는 이 세 개의 연령층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누구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그렇죠. 얘는 중요하지가 않죠. 얘네 둘만 비교하는 거죠. 얘네 둘만 비교했을 때 발전형은 생식전 연령층이 더 클 때 이렇게 돼서 이 중에서 얘가 더 클 때 얘가 더 큰 거를 바로 발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 나중에 더 증가되겠죠. 얘들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자, 안정형은 이제 같을 때예요. 이렇게 종 모양, 에밀레 종처럼 이렇게 종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형. 그럼 쇠퇴형은 이제 반대죠.
세태형은 이런 호류병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생식 가능이 더 큰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이거 잘못 그렸다. 더 작아야 되는데. 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알겠죠? 우리나라가 세태형이에요. 대표적인 세태형입니다. 애기를 별로 안 낳고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가지고 있는 건 인적 자원인데, 인적 자원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본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직 가능 연령층과 생존 연령층만 비교하면 된다. 자, 생장 곡선은 중요합니다. 별표. 자, 생장 곡선은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량을 나타낸 거예요. 개체수의 증가를 나타낸 게 바로 생장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 옆에도 미리 쓸게요. 자, 5번의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시간에 따른 살아남는 개체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생장 곡선은 증가되는 정도를 표현한 거고, 자, 생존 곡선은 똑같은 어떤 개체수가 있을 때 얼마나 더 안 죽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바로 생존 곡선인 거죠. 자, 그럼 생장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장 곡선. 자, X축은 시간이고, 자, Y축은 개체수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근데 막 이론적인 어떤 생장 곡선으로 따진다면, 이 개체들이 계속 생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생식을 하니까, 개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개체들이 또 생식을 해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계속 많아져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속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원래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생장 곡선. 자, 모양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마치 J자 모양이다. 그래서 J자형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증가되지 않고요. 자, 증가되다가 일정해지더라. 자, 증가되다가 차이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더라. 자, 이게 실제 생장 곡선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인정하진 않겠지만 S자 모양 비슷하다 그래서 꺾이고 꺾인다 그래서 S자형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생장 곡선처럼 되지 않고 실제 생장 곡선은 되는 이유는 이 차이값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이값, 이 차이에 해당되는 값, 이 값,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르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 사이에 해당되는 값이 뭐냐면 바로 환경 저항이에요. 환경 저항이다. 환경 저항.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환경 저항. 자, 환경 저항에다가 별표 치고, 자, 환경 저항의 정의는 뭐냐면 개체수의 증가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이에요. 자, 개체수의 증가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 뭐 예를 들면 뭐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뭐 다툼, 뭐 외계인의 침공 등등등 개체수 증가를 방해했다, 뭐 자연재해 등등등 개체수 증가를 방해했다. 그럼 모든 요인들이 전부 다 환경 저항이에요. 뭐 질병도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환경 수용력은 일정해졌죠. 일정해졌을 때 그때 개체수가 바로 환경 수용력이에요. 환경 수용력. 자, 근데 이 환경 수용력이 무조건 이 개체수로 나타내는 건 아니고, 자, 환경 수용력의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 수용력이란 정의가 뭐냐면, 그 지역이 수용 가능한 최대 능력이에요. 최대 능력.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생장 곡선은 Y축 값이 개체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뭐로 나타낸 거야? 그냥 개체수로 나타낸 것 뿐이야. 만약에 먹이 양으로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럼 먹이의 양이 환경 수용력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알겠죠?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 수용 가능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환경
저항과 환경 수용력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환경 저항은, 자, 환경 저항은 비례합니다. 자, 환경 수용력과는 반비례할까요? 비례할까요? 환경 수용력과 환경 저항.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조선시대의 서울의 크기와 지금 서울의 크기는 같니 다르니? 같죠. 같지만 지금 인구수는 거의 차원이 다르죠. 조선시대는 전국이 다 합쳐봤자 100만 명, 아니 100만 명은 좀 심했다.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서울에만 지금 1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10배 이상 증가된 상태인 거죠. 근데 면적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어떤 인구들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인프라죠. 뭐 수도, 그리고 뭐 주택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고층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여기 이 고층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똥덩어리를 한 번에 처리도 가능한 처리 기술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 봐봐, 하루에 나오는 그런 똥만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많겠나. 이게 이제 한 동네에서 나오는 똥도 엄청나게 날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이 처리 장치가 없다면. 자,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과 환경 저항은 왠지 반비례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수용력이 굉장히 크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같은 면적일지라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환경 수용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환경 저항이 낮아졌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었던 거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환경 저항은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과는 반비례하지만 분자 지우세요. 하지만 뭐에는 비례하게? 개체수에는 비례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많으면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이 S자형 생장 곡선은 아이고 색깔을 좀 독특한 걸로 쓰고 싶은데 이 S자형 생장 곡선은 되게 중요한 게 S자형 생장 곡선은 환경 수용력이 일정합니다. 자, 환경 수용력이 일정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환경 수용력이 일정하면 얘가 일정한 거잖아요. 그럼 환경 저항은 뭐에 따라서만 상관이 있다. 그러네. 어디에서? 실제 생장 곡선인 X자형 곡선에서. 그 X자형 곡선이 아닐 때는 어떻게 따져야 돼? 둘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X자형 생장 곡선에서는 환경 수용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환경 저항은 뭐랑 비례하다? 개체수에 비례해서 문제 풀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영향이 더 크냐면 당연히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환경 수용력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얘는 좀 작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 수용력이 변했어. 그러면 개체수로 푼다, 환경 수용력으로 푼다. 환경 수용력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서울이 지금 1,300명이나 되는 그런 인구수를 갖고 있는 이유는 환경 저항, 이 개체수보다는 뭐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 수용력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가 만약에 좀 더 내려갔다 치자. 이렇게 내려갔다 치자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내려가 버리면 이 내려가까지는 S자형 곡선이 아니다. 아니, 더 이상 이제 아니죠. 그래서 시간을 체크해 볼게. 여기는 T1, 이 중간 지점은 T2, 변곡점 부분, 그래프가 바뀌는, 길게 바뀌는, 여기는 T3라고 치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간 거 여기를 T4라고 치자. 알겠죠? 그럼 개체수. 자, 개체수는, 이게 T2하고 같다고 치자. 여기가. 알겠죠? 그럼 개체수는 T1이 가장 작고요. T2하고 T4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T3가 가장 큽니다. 알겠죠? 자, 그럼 환경 수용력은 환경 수용력은 T1과 T2하고 T3는 어떻다? 같다. X자형 곡선이니까 T1, T2, T3는 같습니다. 자, 근데 T4는 왜 개체수가 확 줄게? 환경 수용력이 낮아진 거예요.
환경 순이익이 압도적으로 작아요. 알겠죠? 그래서 환경 저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환경 저항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볼래? 점점 T1보다는 T2가 크고요. T2보다는 T3가 크고요. 그럼 T4는 환경 수용력이 작기 때문에 환경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알겠죠? 압도적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만 보면 안 되겠네. 개체수가 지금 T2랑, T3가, T4가 지금 T2랑 같은데. 알겠죠? 개체수가 적지만 환경 저항은 제일 큰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 저항과 크기를 비교할 때는 뭐를 봐라? S자형 곡선인지 아닌지를 보라고요. 그럼 다 나와버리니까. 알겠죠? 모든 문제 다 풀수록 내가 설명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생존 곡선. 너 이거 안 되지? 생존 곡선은 시간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나타낸 겁니다. 생존 개체수. 자, 이 생존 곡선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인데, 자, 유년기에는 거의 대부분 살다가 말년에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1형이라고 합니다. 자, 1형은 사람의 경우가 이런 경우를 나타내죠. 그래서 사람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사람형. 자, 그리고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1년에 한 마리씩 죽는 거. 1년에 한 마리씩 죽으면 안 되겠네. 전체 개체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형은 어쨌든 이따 설명해 줄게. 자, 이 형은, 다람쥐형이라고도 하고요. 다람쥐형. 또는 히드라형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히드라형. 히드라가 그 스타크래프트 히드라가 아니라, 혹시 스타 알아? 요즘 이제 스타 모르는구나. 내가 재작년까지 애들 스타 다 알던데. 이제 요즘에 드디어 이제 히드라를 모르는구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와, 드디어 이제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유년기에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얼마 살아남지 않은 거. 아이고, 바닥을 뚫으면 안 되는데. 다시. 얼마 살아남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3형이에요. 3형. 자, 이 3형은 다른 말로 굴형이라고도 합니다. 굴형. 자, 사람형의 특징과 얘가 뭐가 있냐면, 자, 사람형은, 대형 포유류가 바로 이런 곡선을 나타내요. 대형 포유류.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그냥 큰 어떤 포유류면 돼. 그래서 뭐 사슴, 뭐 코끼리도 원래 육식동물은 아니잖아요. 잡식이잖아. 그리고 하마, 콕불소 이런 애들이 바로 여기 포함돼요. 알겠죠? 대형 포유류. 이 대형 포유류들은 자손의 숫자를 많이 나요? 조금 나요? 자손의 숫자가 적어요. 자손은 조금 낮지만 부모의 보살핌이 각별합니다. 조금 나는 대신에 부모가 각별하게 보살펴요. 부모의 보살핌. 이게 제일 심한 종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2년 전에 그냥 다 내보내요. 사람은 20살이 뭐야? 40살까지도 키우기도 하죠. 부모한테 같이 살기도 하잖아요. 자, 부모의 보살핌이 각별하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살다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여 죽는 개체수가 많다. 그러니까 늙어 죽는다고요. 생리적 수명을 다해 죽는 개체들의 비율이 높다. 자, 이게 1형입니다. 자, 2형은 특징이 뭐냐면 사망률이 일정한 거예요. 사망률. 자, 사망률이 일정한 게 사망자 수가 일정한 거랑 같은 말 틀린 말? 다른 말이죠. 사망자 수가 일정한 거 아니다. 자, 예를 들면 100마리가 있었어. 거기에서 2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 2%잖아. 그럼 98마리 남았죠. 거기에 2마리 죽으면 2%가 안 되죠,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마리 똑같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사망률이 일정한 거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설치류들이 이 형을 나타내요. 설치류. 뭐 쥐들, 뭐 햄스터 등등등.
왜냐면 너 쥐랑 싸우면 이겨 못 이겨? 이기죠. 근데 쥐는 싸움은 잘 못해. 하지만 잡기가 어려워. 그런 애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감수해요. 잘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자, 굴령은 거의 대부분 죽어요. 자, 이 굴령의 특징은 뭐냐면 어류들이 나타납니다. 어류들이 바로 이런 굴령을 나타내는데, 삼령을 나타내는데, 바닷속은 무한 경쟁의 시대죠. 숨을 장소가 없어요. 숨을 장소가 없으니까 큰 놈은 더 큰 놈한테 먹히고, 작은 놈은 더 큰 놈한테 잡아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무한 경쟁의 시대죠. 무한 경쟁의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자, 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껍데기가 없죠. 그럼 초반에 다 잡히죠. 다 잡히는데 일부가 살아남아가지고 꾸역꾸역 이제 이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껍데기 만들었어. 누가 죽여? 사람이 파먹죠. 그러니까 얘들은 잡아 먹히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 굴들은 자손을 어떻게 낳아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천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중에 2마리만 남아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생존 전략을, 종족 보존을 위한 생존 전략을 많이 낳고 이 중에서 일부만 살아남아라의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체내 수정한다, 체외 수정한다? 체외 수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알을 딱 뿌려버리면 그 위에다가 정자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지라고. 보살핀다, 안 보살핀다? 안 보살핀다. 애들 그냥 도망간다. 엄마와 아빠가 먼저 도망가 버린다고요. 알겠죠? 전혀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손의 수작을 엄청나게 많이 난다. 자손의 수가 엄청 많다. 보살피지 않는다, 뭐 등등, 뭐 생존 수명을 다해서 죽는 애들이 거의 없다, 뭐 등등. 이게 1년과 반대죠. 보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을 할 건데, 자, 상호작용 하시마까지 하고 잠깐 쉽게. 자, 상호작용인데, 이거는 생물들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관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개체군 내. 같은 종끼리. 자, 같은 종끼리, 그러니까 이 개체군 낸지, 개체군 간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나오면 개체군 낸지 간인지 먼저 구분해야 된다.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 앞에다가 종내 경쟁이라고 쓰자. 종내 경쟁. 두 번째, 텃세. 세력할 때 세. 세 번째, 순위제 또는 서열제 같은 말이에요. 네 번째, 리더제. 다섯 번째, 사회생활. 여섯 번째, 가족생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경쟁부터 볼게. 자, 경쟁은 중요합니다. 경쟁 동그라미 치고, 자, 경쟁이 발생하는 조건. 어떤 조건에서 경쟁이 발생하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막 뭔가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럼 서로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목표가 어떨 때? 목표가 같을 때죠. 자, 근데 이 경쟁이 발생하는 조건은 생태적 지위가 일치할 때 발생을 합니다. 생태적 지위가 일치할 때 발생한다. 일치할 때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지. 질문. 나한테 질문. 너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생태적 지위. 그거 뭔지 알아요? 맞아요. 모르잖아요. 질문해야지. 그럼 생태적 지위가 뭐냐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먹이지위와,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있어요. 또 질문해야지. 먹이지위는 뭔지, 공간지위가 뭐냐면, 자, 먹이지위는 먹이의 종류와 비율이에요. 먹이의 종류와 비율. 먹는 정도에 대한 비율. 알겠죠?
자, 공간 지위는 서식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식지의 크기. 서식지. 아, 그러니까 같은 종은 먹이지와 공간지위가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같은 개체군이면. 네. 맞죠? 같은 개체군 내니까 당연히 같이 서식하고 있고요. 네. 같은 종인데 먹이가 같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모든 같은 개체군 내의 모든 개체들은 당연히 개체군끼리는 개체군의 개체들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면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 종내 경쟁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내 경쟁을 줄이고자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이 네 가지가, 나머지 5가지가 바로 1번인 종내 경쟁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존재한다.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는 거.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텃세는 뭐냐면, 텃세는,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 내에서 영역을 설정해서, 이 땅까지는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넘어오지만 마! 하는 거예요. 여기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서로 싸우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텃세입니다. 세력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력권을 형성한다. 자, 예를 들면, 혹시 강아지 키워? 아니요. 강아지를 키운다 치자, 네가. 근데 그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 큰 강아지라고 치자. 도베르만? 아니, 도베르는 좀 조그마구나. 시베리안 허스키? 굉장히 큰 거, 막 대형견이에요. 그 개를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그 개가 전봇대에다가 연역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도 힘드니까 잠깐 쉬고 있었어. 근데 그 전봇대 주변에 아기가 왔다 갔다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시베리아 허스키가 얘가 화낼까요, 안 낼까요? 아니요. 화 안 내죠. 아. 왜냐면 연역 표시는 뭐다? 텃세는 바로 같은 종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연역 표시한 이유는 누가 못 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른 개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따라서 이 다른 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집에 들어간 다음에 문 잠그잖아요. 물론 자동으로 잠기겠지만 문 잠겼죠? 왜 문 잠가요? 누가 못 오게? 다른 사람이 못 오게 하는 거지 막 개미가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기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 잠그는 것도 뭐다? 텃세입니다. 알겠죠? 자, 순위제는 뭐냐면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1위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쫙 나누는 거예요. 그게 순위제. 그래서 순위가 있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먹고 너는 나중에 먹어. 서열을 정해놓고.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 겁니다. 얘가 뭐가 있냐면 닭 모이 먹는 순서. 닭 모이 먹는 순서. 이 닭들이 모이 먹는 순서가 서열 1위부터 쫙 순서대로 먹는데요. 근데 왜 이 서열제 예에다가 닭이라고 안 하고 다의 모이 먹는 순서냐면 모이 먹고 난 다음에 서열이 없어요. 모이 먹을 때만. 그러니까 왠지 막 서열 1인 놈이 적이 나타나면 막 싸워서 이길 것 같잖아요. 안 싸워요. 도망가요. 먹이 먹을 때만 1위야. 그래서 먹이 먹을 때만 서열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열제 예가 누가 있지? 큰 분량. 교과서에 나오는 거. 큰 분량의 서열 정리. 서열 싸움. 그러니까 큰 분량이 뭐냐면 이렇게 뿔이 이렇게 꼭 꺾여 있는 거 있죠. 알프스 산맥에 사는 거. 네. 뿔이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양들. 큰 분량이라 그래. 또 산양이라고도 하죠. 이게 순놈끼리 막 서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1위가 된 그런 순놈은 모든 암컷을 차지해요. 힘센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1위가 된 놈만 아기를 낳고요. 다른 어떤 그 지네들은 결혼도 못해요, 평생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종족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종족을 위해서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초식동물들의 어떤 선택인 거죠. 자, 리더제는 한 마리의 우두머리. 한 마리의 우두머리와 나머지 평등 관계. 나머지 평등 관계인 게 리더제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냐면,
기러기 비행시. 이게 V자 형태로 날죠. 거기서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리더. 나머지는 평등 관계. 그리고 양무리. 음매하는 양무리. 여기 리더제예요. 그리고 늑대무리도 마찬가지 리더제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산에 거의 늑대가 없는데, 만약에 밤에 이제 해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제 내가 산에 있었어. 못 내려갔어. 근데 산에 만약에 늑대를 만났습니다. 나는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은 거. 왜 죽은 걸까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늑대들은 이 리더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무리 사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얘가 우월우월 한다고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도망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늑대가 더 무서워. 곰은 한 마리밖에 안 다녀. 그러니까 도망가면 끝이야. 근데 늑대는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그냥 사냥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위험하니까. 이 양무리와 늑대가 각 대표적인 리더제인데, 이 리더제인 걸 알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봐. 폭풍우 치는 밤에라는 그런 일본 영화가 있어. 애니메이션이 있어. 이게 양과 늑대의 사랑 이야기야. 얘가 포식자고 얘가 피식자인데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근데 둘 다 어떤 리더제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 애니메이션에서. 사회생활은 뭐냐면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분업화되어 있는 걸 뜻하는데, 자, 일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는데 그냥 분업화가 아니라 이게 그냥 분업하면 우리도 사회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계층업 내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선천적인 분업화입니다. 선천적 분업화. 이 선천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게? 개미와 벌이죠. 이 개미와 벌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죠. 여왕개미와 여왕벌이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개체수 조절하면서 뭐 일개미, 뭐 병정개미 등등등 숫자로 조절해서 계속 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개미 종류 되게 많아요. 창고 관리개미 뭐 등등 되게 많다고. 선천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걸 바로 사회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가족생활은 가족 단위 생활이에요. 그럼 사람도 가족생활 아닌가? 가족 단위 생활인데 사람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족 단위 생활은 모든 걸 가족끼리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의 예를 들면 사자 한 마리하고 여러 명이 암컷이 있죠. 거기서 이제 아기가 낳았어. 그럼 아기가 나오면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키워요. 엄마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엄마끼리 키운다고요. 암컷끼리. 그리고 암컷끼리 또 사냥도 같이 하죠. 사냥하는 동안 수컷은 뭐하게? 자요. 알겠죠? 그래서 암컷이 막 사냥하고 암컷이 아기도 돌보고 암컷이 밥도 다 준다고요. 사냥해가지고 갖다 준다고 수컷한테.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이제 수행하긴 하는데, 그럼 수컷은 뭐하냐면 수컷은 가장 중요할 때 외부의 침입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암컷은 더 달라붙지 않습니다. 뒤에 피해 있습니다. 혼자 다 막아요. 멋있지 않니? 평상시에는 그냥 막 늦잠 부리고 이렇게 자다가 진짜 강한 적이 나타나면 암컷은 다 뒤로 피하고 수컷이 혼자 다 죽인다고요. 왜냐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팔도 엄청 커. 암컷에 비해서. 한 번에 뚫어버리면 다 찢어지거든. 진짜 멋있는 게 사자 같아요. 사자가 대표적인 가족생활인데 사자와 호랑이 둘 다야. 자, 근데 호랑이는 좀 인정 못하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옛날 이야기 보면 호랑이가 혼자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호랑이도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막 산에서 호랑이 만났지? 죽은 거예요.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암컷들끼리 같이 있는 거라고요, 원래. 얘도 마찬가지 순놈은 집을 지킵니다. 자, 이게 계측운 내 상호작용이고, 계측운 내 상호작용은 첫 번째 종간 경쟁이 있습니다. 종간 경쟁. 자,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어디에서 더 확실한 거야? 내 경쟁이 확실한 거죠. 자, 그러니까 종간 경쟁은 좀 특이한 케이스죠. 왜냐면 다른 종인데 먹이질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아니니. 그런데 먹이질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간 경쟁으로 나온다고요. 종내 경쟁은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알겠죠? 종간 경쟁이고, 두 번째 분서가 있고요. 분서. 세 번째 공생이 있어요. 공생. 자,
자, 이 공생은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으로 나뉩니다. 상리공생과 편리공생. 자, 네 번째, 포식과 피식 관계. 포식과 피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강경제도 마찬가지 경쟁이기 때문에 뭐가 일치할 때 발생한다? 경쟁이기 때문에 먹이. 생태, 생태일치. 생태적 지위가 일치할 때 발생합니다. 지위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생태적 지위란 먹이 지위와 공간지가 있는데, 이거 둘 다 일치할 때가 생태적 지위가 일치하는 거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일치하면 되게? 둘 중에 하나만? 봐봐, 보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오리가 있고요, 저기 부산에 있는 오리가 있어요. 둘 다 송사리 먹어요. 경쟁하나요?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야지. 무조건 둘이 같이 일치해야 돼요. 엔드. 알겠죠? 둘 다 일치해야 됩니다. 둘 다 일치할 때가 바로 생태주의가 일치하는 거고, 일치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종강 경쟁이 나타나면 종내 경쟁과는 다르게 이 종강 경쟁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한다. 자, 경쟁 베타의 원리가 뭐냐면 경쟁이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 한 종이 사라질 때까지 경쟁합니다. 이게 바로 경쟁을 했을 때 서로 베타적이다 이거예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아직 안 된 거면, 아직 한 종이 사라지지 않을 때, 사라지지 않는 상황, 사라지지 않는 거. 이거 쓰기 어렵다. 지지 않을 때를 바로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적용된 거는 뭐냐면 한 종이 그 지역에서 사라진 거예요. 물론 멸종된 건 아니야. 그 지역에서만 없어진 거지. 한 종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그래프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할까요? 피하려고 할까요? 피하죠. 그렇지. 사자의 경우도 무조건 경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자가 사는 지역의 경쟁자가 바로 하이에나예요. 자, 하이에나인데 싸우면 누가 이겨? 사자가 무조건 이기죠. 하지만 하이에나를 막 물어뜯어서 죽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자기네들이 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이에나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40마리, 50마리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 많아봤자 10마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 달라붙어 싸우면, 피터게 싸우면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이길 수도 있잖아. 하이에나가. 그러니까 포효한다고요. 으악! 포효한다고요. 왜? 저리 가라는 거죠. 싸우기 싫으니까 저리 가. 네가 오지만 하면 안 물게. 그러니까 포효하는 건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수는 뭐냐면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인 생산치가 일치할 때 경쟁에 돌입하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분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분석을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하면 경쟁을 안 할 수 있겠니? 얘를 나누면 되죠. 어떻게 둘 다 나눠, 둘 중에 하나만 나누면 돼. 둘 중에 하나만. 그렇지. 하나만 나눠도 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누는 건 먹이는 동물들은 절대 나누지 않아요. 먹이는 진짜 목숨을 걸고 먹어요. 그래서 원숭이 같은 것도 실험하게 되면 진짜 먹이를 끝까지 잡고 있잖아. 팔이 잘려도 먹이 끝까지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이는 나눌 수가 없어. 본능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간 지위를 나눠요. 공간 분서라고 불러요. 자, 일반적으로는 공간 분서를 한다. 공간을 나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휘파람새, 여러 종의 휘파람새, 여러 종의 휘파람새의 서식 높이, 아파트의 시초예요. 그러니까 휘파람새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야. 자, 문제에서 나와. 서로 다른 종의 휘파람새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계층은 간상작용이라고요. 이게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나눠서 산다고요. 알겠죠? 이게 바로 공간을 분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송사리와 연어도 마찬가지 공간 분소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예요.
자, 연어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을 때 바다로 가. 그래서 알을 낳아. 아니지? 아니지.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으러 다시 강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하루에서 상류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간다고요. 자, 이렇게 연어가 왔을 때 송사리들이 옆으로 비킨다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연어가 지나가고 이 가장자리에는 송사리가 삽니다. 그래서 연어와 송사리가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이 공간 분석을 한다고요. 알겠죠? 자, 분선은 다른 종 간에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러면 공생은 이제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는데 이 상자가 서로 상자잖아요. 서로 이득인 거죠. 따라서 자, 이득과 손해 관계가 이득이고 손해인 거죠. 이득과 손해 관계 둘 다 이득이지. 둘 다 이득인 거. 둘 다 이득인 거. 바로 상리공생입니다. 그럼 이득과 손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화살표 위로 표시할 건데, 자, 이득이 뭐가 이득이야? 이득이라고 하는 게 뭐를 얻었을 때 이득이라고 표현할까요? 생물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개체수의 증가요. 또는 생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장률. 개체수의 증가율. 알겠죠? 이거 잘 애들이 모르고 그냥 외워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생산율이 증가된다 이거예요. 상리공생이다. 서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이득이어서 서로 증가되는 건 생산율 둘 다 높아지는 건 둘 다 같이 살 때 환경 저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환경 저항이 오히려 단독으로 살 때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자, 편리공생은 한 종은 이득이고 다른 종은 이득도 손해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득도 손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바로 편리공생이에요. 자, 상리공생 얘는 되게 많아요. 자, 상리공생 얘는 되게 많은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체크해주면 좀 이따가 천위 과정에서 지위류가 나와요. 자, 이 지위류 자체가 상리공생이에요. 자, 지위류는 가로 열고 균류와 조류의 공생 집단입니다. 균류와 조류가 상리공생한다.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다. 이 지위류 자체의 정의가. 자, 그리고 질소 순환 과정에서 나오는데, 자, 콩과 식물과 뿌리혹 박테리아도 대표적인 상리공생이에요. 콩과 식물과 뿌리혹 박테리아. 왠지 뿌리혹 박테리아가 되게 나쁜 놈 같은데, 뿌리혹을 일으키니까. 자, 근데 이 뿌리혹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은 서로 상리공생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많을 때 콩과 식물들이 더 잘 자라요. 그리고 니모라고 혹시 물고기 아니? 네. 그 여기 디즈니 만화. 그 이름이 흰 동가리야. 흰 동가리, 돔이 아니라 흰 동가리와 말미잘. 얘도 상리 공생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어새도 원래 교과서에 나오기도 한데 이게 또 이제 밝혀졌어. 탐험가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악어가 자고 있었을 때 사진을 찍었대. 원래 먹는 건데 관계가 아닌데 자고 있을 때 찍어가지고 안 먹은 거지 실제로는 먹는데.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갔던 학자가 되게 황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악어새는 없어졌어요. 상리공생이 아니래요. 대표적으로 상리공생 관계로 나왔던 건데 원래. 그리고 되게 많은데 개미와 진딧물. 자, 개미가 진딧물의 똥을 좋아해요. 진딧물의 똥을 좋아해가지고 이 진딧물의 포식자가 무당벌레가 있어. 이 무당벌레를 해치워줘요. 보호해준다고요. 야, 내 똥 건들지 마. 그래서 이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해주고 진딧물은 개미한테 똥을 주고 되게 달콤한 똥을 주고. 자, 편리공생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자, 편리공생은 두 가지 정도. 바다거북과 빨판상어. 바다거북이와 빨판상어. 자, 빨판상어가 키가 한 고등어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등어만 한데 납작해, 이 밑에가. 그래서 이 거북이의 이 배 쪽에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자요. 그럼 거북이가 막 가죠. 그럼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사냥해요. 다시 붙어요. 또 자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계속 무임승차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득이지만 얘는 이득 손해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8% 붙었다고 해서 거기가 힘들거나 그러진 않죠. 부력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이 바로 편리공생 관계고요. 또 뭐 있냐? 하나만 더. 해삼과 수미고기. 해삼과 수미고기. 그럼 누가 이득 같아요? 고기. 그쵸. 수미고기는 숨어있는 고기잖아요. 해삼 안에 숨어 있다고요. 하지만 해삼은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요. 알겠죠? 편리공생이에요. 중대부고지. 네. 교과서에 나왔던 거야. 자, 포식과 피식 관계는 이득과 손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포식자는 먹었으니까 생산량이 증가되겠지. 얘는 이득이고 얘는 손해겠죠. 근데 이득과 손해 관계인데 그러면 경쟁하고 분석도 한번 해보자. 자, 경쟁하고 있는 두 종은 이득과 손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손해. 그렇죠. 둘 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기든 지든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돼서 이기든 지든 어쨌든 혼자 살 때보다는 피해를 입겠죠. 일부를 뺏길 테니까. 이제 자, 분선은 손해 아니에요? 이것도 손해죠. 그렇죠. 그러면 이득과 손해 관계로 경쟁과 분선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산 고손을 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 포식과 피식 관계도 이득과 손해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아요. 뭐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득과 손해 관계. 기생도 있구나. 기생을 빼먹었네.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로 바꿔주고요. 하나 좀 적어서 보이더라. 자, 네 번째 기생이라고 쓰고, 자, 기생도 그냥 이득과 손해 관계만 쓰면 돼서 공간 많이 필요 없어서, 자, 기생은 이득과 손해 관계죠. 그래서 기생 관계도 마찬가지 이득과 손해 관계고, 포식과 피식도 이득과 손해 관계이기 때문에 이득과 손해 관계로 기생과 포식과 피식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생장 곡선을 봐야 되는데, 자, 근데 포식과 피식 관계는 그럼 어떠한 생장 곡선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포식과 피식 관계는 피식자가 증가되면 포식자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그러면 증가되면 다시 피식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먹히니까. 얘가 감소되면 다시 포식자가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이제 포식과 피식 관계일 때는 여기서 x축 값이 피식자고요. 자, y축 값이 이것도 색깔 좀 구분해 줄래? 파란색으로 피식자를 표시할게요. 얘가 피식자고, 파란색이 피식자고, Y축 값이 포식자일 때, 둘 다 파란색으로 둘 다 써. 그러니까 X축이 피식자고, Y축이 포식자일 때, 자, 그때는, 어떻게 도냐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자, 이걸 이렇게 나누면, 4개로 이렇게 나누면, 4개로 나누면, 이쪽 부분일 때는 피식자가 증가될 때 포식자가 증가되는 거죠. 네. 맞죠? 그 위쪽은 피식자가 감소는 됐지만 포식자가 아직은 증가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여기는 피식자가 감소가 되고 있을 때 포식자가 같이 감소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갭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포식자가 피식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알겠죠?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X축 값이 포식자면 X축이 포식자고 Y축 값이 피식자면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알겠죠? 따라서 이게 돌아가는 어떤 그 방향을 보고선 X축과 Y축 값이 뭔지 알 수 있겠네.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식자가 많아요? 포식자가 많아요? 숫자가? 피식자. 그렇죠. 숫자가 피식자가 더 많다. 얘가 피식자가 많고요. 크다가 아니라 많다. 많고요. 포식자가 일반적으로 좀 적어요. 이것도 포식자, 피식자를 구분하는 어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고, 그래프 보고,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자, 이거는 대조군이에요. 이거는 대조군, 단독병 했을 때 대조군이다. 대조군이라고 쓰세요. 자,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같이 살았을 때, 왼쪽은 뭐예요? 무슨 관계? 무슨 상호작용? 한중이 거의 사라졌잖아요. 경쟁 베타 원리죠. 경쟁이에요. 자, 경쟁이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 한번 체크해 보자. 여기다가 T1이라고 체크하고요. 자, 여기다가 T2라고 체크할게요. 자, 그럼 T1일 때는 아직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됐다, 안 됐다? 안 돼. 안 됐다. T2일 땐 좀. 됐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알았죠? T1일 때 경쟁 베타 원리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알겠죠? 써놓으세요. 자, T1일 때는 경쟁 베타 원리 X, 경쟁 베타 X. T2일 때는 경쟁 베타 동그라미. 자, 그 아래쪽은 막 이렇게 갭이 좀 차이가 나면서 따라오고 있죠? 포피죠? 포피. 자, 포피인데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니? B가 보시. 그렇죠. A자가 피식자고 B종이 바로 포식자겠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둘 다 이득이네. 상리공생이네. 그 다음에 이거. 예. 편리. 그렇지. 편리공생이네. 그다음 그 옆에 기생이네. 됐죠? 여기까지가 상호작용입니다.